교육의 숲 원장님으로 계시는 가톨릭대학교 우리 성기선 교수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뭐 오늘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새학기 시작되는 또 준비한다고 다들 바쁘고 해서 굉장히 교통도 쉽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봄이 오고 있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참 우리 사회의 전반을 찾아보면은 희망보다는 어쩌면은 많은 부분에서 좌절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절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듯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분기별로 출생률 조사해 보니까 0.6대로 내려갔다. 역대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 2월 초에 초등학생들 이렇게 예비 소집하는데 전국에서 157개 학교가 응소생이 0명이다 라는 충격적인 그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공교육이 성장하다가 팽창하다가 이제 어쩌면 공교육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지금 지나온 100년 수많은 문제점들로 점철됐던 한국 교육이 앞으로 100년 또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분석하고 비판을 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 내용이 지독한 경쟁사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그 중에서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서 또 좋은 강의를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비판해보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신 김누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누리 교수님만 나오면 클릭. 그래서 정말 너무 통쾌하다. 너무 속 시원하다.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이 바뀌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들,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 교수님 반갑고요. 네, 김누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기상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오니까 약간 고향에 온 것 같네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항상 혁명이란 것은 이런 소수가 약간 어두운 곳에 모여서 세상을 밝게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벌써 몇 번을 했나요? 세 번째. 오늘 세 번째인가요? 예, 마지막이라서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이제 아마 다음 달 한 10일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 관련한 책을 미루다가 이제 원고를 다 넘겼고 교정본도 남겼고 최근에 프롤로그를 써서 남겨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뭐 표지고 뭐 다 만든 것 같고 최종해서 3월 지금 2월 말이죠. 한 열흘 후에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예, 지난번에. 원래 일기 기획을 예. 그 책으로.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제목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고요. 특별히 제가 새로 쓴 건 아니고요. 제가 19년이죠. 19년이니까 벌써 24년이니까 4년 이상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정말 강연을 많이 해서요.
예, 정말 전국에서 강연을 많이 하고 몇 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부르는 곳이 있으면 다 가서 했으니까요. 많이 했는데 그 강연록입니다. 일종의 강연한 것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모아놔 보니까 꽤 분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 300여 쪽 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는 분량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책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들 한번 보세요. 신문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할 정도로 너무나 정말 막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것이 1심이 다루어지는데 61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617일. 1심이 다루어지는데 거의 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재해들, 사실은 거기서 많은 죽음이 있죠. 저는 그 죽음을 기업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재해입니까? 비용을 아끼겠다고 노동자 목숨을 갈아 넣는 거죠. 파렴치한 겁니다. 그런 기업 살인에 대한 그러한 재판이 2년 걸린다는 거예요. 2년. 판사들이 그런 걸 꺼린다는 겁니다.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한번 보세요. 의사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전형선 교수라는 분이 바로 의료보건정책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가장 전문가래요. 그분 말씀이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시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다 의사 수를 늘린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하지, 의사가 나서가지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돼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환자들을 볼모로, 지금 환자들 목숨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지금 판사들, 의사들, 이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설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김대중 센터, 광주에 있죠. 거기서 한국 중등교장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등교장협의회. 거기서 교장 선생님들이 한 850분 정도 모였어요. 850분.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기조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교장 선생님들과 저 다 교육자로서 죄인이다, 죄인. 이런 파렴치한들을 최고의 엘리트라고, 전교 1등이라고 누가 길러냈냐. 정말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한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책임, 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한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나 부패한 엘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의사들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한국의 의사들은 전 세계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OECD 국가가 38개국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한국의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알아야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족속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나온 통계가 얼마죠? 2.1입니다. 2.1. 예. 가장 적어요. 38개국 안에서. OECD 평균이 3.75예요. 3.75.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지금 의사들은 2.5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꼴찌가 아니고 꼴찌에서 두 번째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멕시코가 2.4예요. 멕시코가. 이 무슨 얘기겠어요? 한의사를 여긴 또 넣어요. 이거 할 땐 또 한의사를 넣어요. 국제 기준에는 한의사는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양의를 중심으로 이건 평가를 하는 거지. 다른 나라의 한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의사를 넣으면 2.5에서 꼴찌가 아니다. 멕시코 다음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너절한 짓이죠. 너절한 짓.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의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가 적어요. 절대적으로 적어요. 2.1이라는 이야기는 뭘 뜻하나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니까 대체로 500명당 1명 정도 의사가 있는 정말로 너무 의사 수가 적은 나라고요. OECD 평균이 3.75라 그랬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6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1.6이 적은 게 우리는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죠. 그게 아니에요. 1이 적다 하는 게 전체로 보면 얼마나 적은 걸까요? 1000명당 1명이니까 5200만이면 얼마 적은 거예요? 1이 적다고 하면 52,000명이 적은 거예요. 1.6이 적다고 하면 약 9만 명이 적은 9만 명. 네? 절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독일이 4.8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대체로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독일과 비교하면 2.5배 차이가 나는 거죠. 독일과 비교하면 약 15만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독일과 제가 독일은 좀 아니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확연한 태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다 왔잖아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독일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보다 약 2.5배 정도 의사 수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는 의료를 파격적으로 더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보다 2.5배 많은데 또 거기에다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이면 엄청난 수죠.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의사협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 대환영 성명이 바로 다음날 나와요. 정부의 정책은 타당하다. 지금 우리 의사들이 과로사 직전에 있다. 요건 약간 엄살이에요. 엄살이 심합니다. 예, 우리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 그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코로나 상황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처음 파악한 거죠. 파악해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의료 붕괴가 코앞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 도저히 이 의료 체제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역에 목숨을 건 거예요. K방역이 그래서 탄생한 거죠. 예. 의료 시스템 자체가 워낙 허약하니까 방역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역에 목숨을 건 것이고요.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역에 그래도
제대로 이루어낸 거죠. 그러면서 의료체제가 그렇게 허술하다는 걸 파악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건 뭔가요?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분이 통이 좀 큰 분인가요? 쬐끔한 분인가요? 네, 작아도 너무 작죠. 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껏 했다는 게 400명 늘리는 거예요. 400명. 도대체 난 그걸 보고 너무나 경악을 했어요. 400명씩 10년 동안 늘려서 4,000명짜리 공공병원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런 비극,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비극을 전 나았다고 봐요.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의사들의 태도죠. 한 명도 못 늘려. 이러고 고리로 뛰쳐나왔어요. 그 난리 속에서. 그 팬데믹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 옷 벗고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해요. 모여가지고. 지금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게 당시 의사들이 내놓은 성명서예요. 그 성명서가 저는 한국 교육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봐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제가 너무 감동해서 외웠어요.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감동할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되는 의사,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네? 초등학생이 쓰면 성명서를 그렇게 쓰겠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없음. 그리고 성인이 정체성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는 거. 그 가난한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미성숙하고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엘리트를 가진 나라는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사실 의사만이 아니죠. 판사들의 행태 한번 보세요. 이번에 양승태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에 대해서 최근에 48개 혐의점을 죄다 무죄를 때려놨어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건 대단한 판사구나. 에? 어떻게 하면, 얼마나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면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검사는 낫습니까? 검사는. 김학의가 한 짓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무죄를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룸사롱에서 향응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때마다 99만 9천 원 때립니다. 99만 9천 원.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김 소장님? 기소 안 되게. 그렇죠. 언제부터 기소죠? 얼마부터? 100만 원. 그렇죠. 네. 산순 잘해요, 산순. 네? 99만 9천 원.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네?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길러낸 이른바 전교 1등들이고요. 한국 사회 교육이 길러낸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한국 교육은 완전히 파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런 교육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 결론으로 갈게요. 뭐라 그랬어요?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예?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랬죠. 자, 우리 아이들의 불행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불행하니까 그것을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것도 없죠. 예. 프랑스의 르몽드라고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교육을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대로 인용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요.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르몽드지가 대단하구나. 얘들이 세계적인 권위지인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건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독일에서도 왔습니다. 독일에서는 국영방송이 왔어요. 국영 3방송. 얘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건 일상적인 학대요. 인권유린이다. 이게 이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원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지만 내보낼 때는 인권 프로그램으로 바꿔내보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KDI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게 있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 학생들을 조사를 해서 고등학교 시절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무려 81%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40%밖에 안 됩니다. 전쟁터라고 답한 아이들이.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지금 우리고 그 경쟁의 강도가 2배 정도 우리가 세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더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 교실에서 배출한 한국인들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병들어 있고요. 저도 병들어 있어요. 다 병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게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건 아시죠? 불평등하면 미국 아니면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많은 지표에서 한국이 이들을 앞서요. 그래서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지금 한국,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서로 경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불평등보다 더 끔찍한 게 한국인들이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압도적 1위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국인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회과학자 105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가치관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대체로 6년에 한 번씩 해요. 2014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 임금 불평등에 대한 또는 임금 평등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24%. 24%.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이게 59%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 이것이 50%가 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시장입니다. 시장.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는 이 시장이 작동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만 하는 곳이에요. 시장 국가죠. 고등교육 받고 싶어? 예. 좋은 교육 받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이 내. 하버드 6만 5천, 예일 6만 3천, 예? 프린스턴 6만 1천. 사실은 대학 순위가 미국에선 사실 등록금 순위죠. 코로나가 왔어요. 좋은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돈 내. 돈이 있는 놈은 살고 없는 놈은 갑니다. 간명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나라가 어딘가요? 예,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의료나 교육이다.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 미국조차도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우리보다 높아요. 32%예요. 8%가 높아요. 우리 24%.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 36%밖에 안 돼요. 36%. 독일이 정확하게 우리와 정반대예요.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58%.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16%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독일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지구에서 사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사실 상식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병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표를 보고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같다. 표본 집단을 잘못 설정했거나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이게 정기적으로 하니까 2020년에 또 했어요. 6년 후에. 예, 어떻게 됐을까요? 좀 낮았을까요? 악화됐을까요? 악화됐습니다.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반토막 났어요. 12%밖에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믿어지세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65%예요. 지구상에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나라는 없어요. 한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라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전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한두 가지 사례만 들게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정도 심할까요? 어느 정도? 이것도 국제 비교가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는 데서 거기 런던 정책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28개국을 대상으로 갈등 정도를 비교 조사를 했어요. 입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28개국 2만 7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나라에 1,000명 정도, 대부분 다 OECD 국가예요. 한국이 28개국 중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갈등 정도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역시 1등을 했습니다. 예, 1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1등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압도적 1등.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나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 연구소, 입소스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Cultural War입니다. 문화전쟁. Cultural War 이렇게 치면 나와요. 한국은 12개 갈등 항목 중에서 무려 7개 항목이 1등이에요.
7개 항목. 그러니까 뭐 2등이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뭐가 1등 했겠어요? 빈부 갈등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이념 갈등 세계 1위고요. 정당 간 갈등 압도적 1위입니다. 남녀 갈등이 또 세계 1위예요. 세대 갈등도 세계 1위입니다. 종교 간 갈등도 세계 1위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뭐겠어요? 7번째가 학력 간 갈등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또 압도적 1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 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뭐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발전연구소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아까 말한 세계 가치관 조사,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관용도라는 걸 조사했어요. 관용도. 한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톨러란스의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걸, 이건 52개국을 비교했어요. 52개국. 한국이 몇 등 했을까요? 관용 정도. 얼마나 약자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겠죠?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한 40등? 52등을 했습니다. 52개국 중에서 52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한국이 1,800불에 불과한 르완다보다도 훨씬 더 관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설문들이에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와 사귀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와 놀지 말라고 하실 겁니까? 이런 물음도 있어요. 여기서도 압도적 1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처해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병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발원했을까요? 이런 병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교실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이러한 병리성, 이러한 불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뉴욕 타임즈에서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이라는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런 칼럼이 주목받았죠?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구학적으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유사한 사례는 유럽의 14세기. 어떤 경우였겠어요? 흑사병, 패스트가 왔을 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사례를 빼고는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마크 맨슨이라고, 미국의 작가가, 유튜브를 만드는 작가죠. 이 친구가 와서 뭘 했어요? 한국 사회를 여행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I traveled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I traveled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이런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런 유튜브예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있나요? 여기 안 계시네. 꼭 들어가서 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러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 친구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결국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된 것은 결국 우울증, 불안, 자살률 이런 걸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데는 교육이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육을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이렇게 얘기해요. absolutely cruel.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절대적으로 잔인한 그런 교육. 그것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많은 외국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고요. 집단 자살 사회라고까지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잘못된 교육, 교실에서부터 이런 비극이 전 시작됐다고 확신하고요. 그런데 왜 이걸 못 고치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모르진 않죠. 아, 우리의 경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불행하게 하는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외부의 시선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또 한국인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이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사라질 위기까지 됐구나. 우리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못 고치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왜 못 고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길게 썼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교육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 병들게 하는데도 이걸 고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 소장님? 일단 뭐 위정자들은 표 떨어지니까. 예, 유정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 표 떨어지니까. 아, 이 문제를 안 건드린다. 네. 그걸 건드릴 순간 표가 확 떨어져.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위정자에 있다고 보진 않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경쟁 교육을 사실은 다 승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사실 완전히 포획되어 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이다.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로 경쟁이 문제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책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지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잘못된 생각,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란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일단 지배적인 관념이고요. 그리고 이 지배적인 관념이 잘못된 관념일 경우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데라는 게 관념이고 올로기가 학이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하면 관념학이란 뜻인데요. 관념 체계란 뜻이죠. 그런데 그 관념 중에서 지배적인 관념만 이데올로기예요. 예, 경쟁 이데올로기. 그죠? 반공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그렇죠? 예. 생태 이데올로기. 이런 말은 있나요? 생태 이데올로기 들어봤어요? 그건 없죠? 왜 그래요? 지배적인 관념이 아니라서 그래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항상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경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쟁 이데올로기는 더 강력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받쳐지고 또 받쳐지고 있어요. 두 개의 강력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경쟁 이데올로기를 또 받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해 줍니다. 능력주의.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해 줍니다. 공정 이데올로기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경쟁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만의 트라이앵글.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정당화하고 이상화하고 합리화하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잘못된 사회로 망가뜨려 놨다 하는 게 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을 제가 요번에 프롤로그를 쓰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책을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데올로기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한국 사회의 병리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해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방이 뭘까요? 모든 해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방이 뭘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우리 김 소장님이 대단하시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했나요? 노예 감독관이 밖에서 회초리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 지배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어떻게 지배하나요? 오늘날 어떻게 지배해요? 예, 노예 감독관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이 안에. 노예 감독관이 안 보이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 이 안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자기를 착취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착취합니다. 이 자기 착취를 한국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불러요. 한국인들은 끝없이 자기 착취를 합니다. 끝없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순간도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의 불행의 어찌 보면 근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심지어 밤에 꾸는 꿈, 이게 내 건가요? 아닌가요? 이게 정말 내 거예요? 아니면 나를 노예로 부리는 그자의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물음이에요. 내가 나라고 부르는 그 나가 난가요? 나의 노예 감독관인가요? 내가 뭘 욕망해요,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게 뭐예요? 정말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건가요? 아니면 나의 노예 감독관이 나로 하여금 욕망하도록 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물음인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6.8 혁명 때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노예 감독관. 내가 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 그것을 인식하고 깨부수지 못하면 절대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지금 한국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인식을 한국인들이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좀 회의적이에요. 이것을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모든 수업은 이데올로기 비판적으로 합니다. 모든 중요한 개념의 배후에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의 지식이 지배적인 지식이 됐을 때 그것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의 경로, 이것을 파악하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아예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우리는 달달 외우는 걸 공부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데올로기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세계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체제, 즉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체제가 한국인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포획된 한국인들은 바로 이러한 야만의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당하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제기한 문제고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몇 분 남았어요?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야만의 트라이앵글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교육이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한국의 이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까지 병들게 하고 또 대한민국을 거의 소멸 직전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제는 교실에서 혁명을 하는 방법 이외엔 없어요. 결국은 교육혁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돌려주고 한국인들이 이제는 좀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윤석열 시대의 교육 폭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폭주와 관련되어서 지속적인 활동, 그 다음에 윤석열 교육평가를 계속적으로 교육 언론 창을 비롯한 여러 곳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천 교수님 특강을 듣고 말씀 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15분에서 20분 사이 다 올리겠습니다. 성격.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김성철입니다. 아름다운 배움의 고원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학생 멘토링 그리고 이제 학생들 멘토링이라든지 학습 이런 걸 지원해주는 친구인데요. 서울에 가보면은 왜 그런 기숙학사라고 해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기숙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곳에 있는데 고원영이라는 친구가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받은 것들을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 받은 것들을 한번 지역사회의 후배들 중에서 공부로 고민하는 친구들, 진로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해서 만나주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원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가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공적으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못 갖는 거죠. 그냥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한국 사회에 아까 김누리 교수님께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능을 정말 잘 봐서 공부를 잘해서 뭐 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됐던 그분들 안에서 어떤 공적인 자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들이 아마 이 경쟁과 관련되어 있는 입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지금 이제 의대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막 공부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올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공대 쪽이 또 공동화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이제 직업 사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직업명만 16,891개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걸 좀 더 직업으로 구체화 시켜버리면 한 12,80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더러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직업들을 한번 써봐라고 하면 한 50개를 못 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도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마 상위 한 5%, 5개, 10개군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아이들의 그 진로와 진학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의대 열풍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 경제, 복지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혹은 정치 시스템까지 맞물려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력주의라는 게 있죠. 학력주의라는 것은 수직적 차별입니다. 예컨대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 석사 이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연평균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수직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수평적 차별은 이제 학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어느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차별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러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라는 이런 양상들이 사실은 이제 입시 경쟁에 믿을 건 학벌밖에 없다, 대학밖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이다시피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정한 그 정원 통제 정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많은 지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뭐 2억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정원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용정보원이 데이터를 봐도 사실은 거의 상위 랭킹으로 들어가 있는 직업들을 보시면 거의 의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좀 이제 입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보시면 이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형을 이렇게 보시면 수능으로 들어가는 전형과 논술로 들어가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상당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논술 위주의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의대를 많이 늘린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예컨대 지역에 남아서 공공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어디에서 발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방식들을 풀어가는 거는 아마 수능으로 풀어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늘려줘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의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 서울로 들어오기보다는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마도 이제 그 지역 트랙 전형이라든지 공공 의료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앞으로 구상을 하지 않으면 뭐 무조건 정원 많이 늘렸다고 해서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버리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국립대 의대를 이제 정원들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의대에서 그래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미니 면접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외국 사례들을 보면 SAT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라든지 헌혈 같은 것도 안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선발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바로 대학교에서 어떤 의사들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어떤 선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대학들이 우리는 어떤 인재들을 우리가 원하는가에 대한 선발 철학이 있는가? 나름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가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능 점수가 높은 게 그냥 곧 공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대학의 선발 철학을 구성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대학 스스로가 이제 다양한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니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지역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의료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 소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의사가 되는 것들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2028 윤석열 정부에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수능 킬러 문항 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면 좀 몇 년 걸려야 되는데 갑툭튀 갑자기 그냥 킬러 문항을 막 얘기를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수능 문제가 뭐 이렇게 쉬워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중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상당히 난도가 있는 문항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해 왔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킬러 문항들을 좀 얘기하고 뭐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수능 체제라든지 대입 체제를 제대로 바꿀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면 이제 장고 끝에 악수를 더 벌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철학에 맞는 대입 전형을
설계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로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선택 과목들을 좀 더 폐지를 했던 것은 있지만 큰 틀에서의 상대평가 체제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들을 그대로 다 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핵심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대평가 체계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과거에 뭐 95만까지 보던 그 수험 대입의 수험생들이 거의 95만까지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만대로 떨어져 가고 있고요. 원래 더 떨어져 그 이하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N수행 열풍이 부는 바람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은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집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는 80점을 맞았어요. 수능 한 번으로 찍어도 그 정도 이상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0점 맞았습니다. 길 가다가 만났죠. 너 대학가 때문에 다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이죠. 뭐 이제 아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그 자존감에 제가 참 감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다 대학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경쟁 압력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 못 바꾸면 나중에도 못 바꾸는 거거든요. 이 좋은 타이밍에 아쉽게도 상대평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진로에 의해서 교육과정, 교과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과목을 많이 듣네 그러면 안 듣겠죠.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이 고민 속에서 결국은 고교학점제에 맞고 이제 대입 교육과정하고도 이제 이걸 맞춰 써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하고 대입제도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통합사회라든지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학년 과목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그 과목들이 이제 특히 사탐, 과탐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변별을 많이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내신도 이제 5등급으로 결국 이제 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 변별을 갖고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마 대학에서는 면접이라든지 생활기록부의 반영 이런 것들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를 아마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 학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이 명문대를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죠. 공부만 잘하면 되냐라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들, 그건 학폭 가해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는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가 새롭게 설계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한편 이제 지금 이거는 임진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재수생들이 그 어떤 대입 전형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일수록 재수, 반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조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뭐 수능 점수가 얼마나 높았고 우리는 이 정도 높았어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최근에는 그렇게 들어와도 다시 또 반수한다든지 재수 삼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탈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학생들이 대학을 떠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이 떠난다라고 하면 대학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도 어려움이 오는 거고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놨는데 결국은 다 떠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학교의 요즘의 고민은 전공에 관심을, 애정을 갖고 우리 대학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학생들이 더 중요한 거지 성적이 아주 수능 성적이 높았냐 안 높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미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점도 마찬가지죠. 학점 같은 것들을 놓고 봐도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오지선다형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인데 대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뭐 학점을 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학생들의 학점이 높지도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일정하게 그 정시 수능 중 위주의 전형을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보이다시피 생각보다 아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요? 이건 이제 아마 교과 전형도 하나의 요소로 포함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늘려버린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서 그러면 왜 대학이 생각보다 정시를 대폭 늘리지 않느냐, 공정성의 국민 정서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로는 이제 결국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는 대학의 지속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좋은 인재들을 뽑는 것에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내부의 결론을 한 20여 년 이미 수시가 들어와 있는 그 역사의 이 과정에서 대학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수능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 방식들은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인 거고요. 제가 봤었을 때 만에 하나 그냥 정시 40% 이상으로 뽑아라고 하는 이 지침, 권장 비율을 만약에 없앤다라고 하면 대학 스스로는 아마 최소로 정시 비중을 둘 거고 다른 영역으로 수시 전형을 많이 늘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이제 아마 교과 전형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리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저는 뭐 교과 전형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농어촌 아이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이 서울권, 강남권이나 분당권에서 사교육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교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시골에 있는 아이들 학교의 1등급이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의 1등급이나 등가로 쳐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층의 보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신의 질이라는 게 어떤 거였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학에서 그래도 사회통합 전형이라든지 지역균형 전형이라든지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 학생들이라든지 계층의 배경 효과를 일정하게 고려해주고 있는 건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통계로 돌려봤을 때는 수능 성적이 상당히 높았던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가정 월평균 소득 예컨대 8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구의 아이들과 한 200만 원, 300만 원대 이하의 아이들로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거의 국영수만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한 43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모의 계층 배경 효과와 수능 성적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 부모의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문화 자본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수능의 어떤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공정한 것인가, 또 N수생들이 재학생들보다 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스스로 자습하기보다는 다 이렇게 또 시대 인재라든지 이런 잘 나가는 학원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과연 이제 이 N수생들이 유리해지는 이 구조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전형마다 이제 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 전형 같은 경우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정량 중심으로 하는 평가고, 정성 요소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전형 구조가 단순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백승진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정리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요런 이제 부분들도 우리가 장점들이 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안에는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수능 난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기준에 못 맞춰서 마지막 고배를 마시는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패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좀 더
대폭적으로 많이 좀 낮춰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과목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이제 진로라든지 이런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상대평가의 기조 속에서 어떤 과목들이 좀 더 유리하냐, 어떤 학생들이 많이 듣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다 보면은 결국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는 이런 경향성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제 뭐 지역 간, 학교 간 차이, 그러니까 예컨대 소인수 학교라든지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엔 내신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 큰 학교들은 또 내신이 많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대평가의 기조 속에서는 작은 학교 학생들일수록 또 불리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한 교과목을 열면 열수록 듣는 학생들의 모집단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평가 기조 속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선택 과목을 적게 주는 게 오히려 입시 전략에는 유리한 지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결국 고교학점제의 철학하고는 충돌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좀 초창기 때 시행착오가 좀 많아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양질의 수업에서부터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경험해 왔었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의 피로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이런 이제 부분들 속에서 앞으로 이러한 전형들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면서 거품들을 좀 빼고 교육 과정이 좋아야 그리고 이 과정에 잘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 경험 체계라든지 역량 이러한 것들이 결국 대입에도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갖고 들어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대로 가서는 나는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랬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학원에만 더 올인을 한다라든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었을 때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거로도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도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다 학업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중시해 나가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생활기록부의 과정 안에서 수업을 받는 이 과정 안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를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초에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사교육 경감 요소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뢰겠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우리가 얼마나 믿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학교의 이러한 평가의 어떤 역량, 노하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신뢰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고 불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체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어떤 지점들인데 이러한 신뢰성과 전문성에 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강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게 공정한 선발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봤었을 때 이제 좀 더 이게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공정하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대안인가라는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재고해봐야 할 여지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지선다형 문제풀이로 귀결되는 이러한 방식들이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길러 나가는데 적합한 방식인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냥 최소한의 어떤 학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제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들어오는 방식들이 교육의 어떤 미래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N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이제 정시를 확대했었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의 가장 큰 이건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게 과연 교육과정과 연계된 방식인 거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안에도 수능 최저 등급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방식들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입시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세이 같은 방식들로 자기 생각들을 기승전결 구조로 잘 풀어가는 방식으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과도한 난도를 올려놓는 이런 방식들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대학교에서의 선발 철학이 과연 있는 것들인 거냐,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효성이 다해 왔다. 이제 새로운 수능 체계를 한번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연계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교육과정을 잘 받았을 때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가 이 안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져 있는 것들인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수능 체제가 조금 충돌을 하고 있는 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조합, 정량평가와 상대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 정성평가를 통한 기존 대입체제의 보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된 이 체제는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면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나가면서 이제 각 전형의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새롭게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AI라든지 이런 논술수령 평가도 일정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놓고 보면 논술수령 평가에 대한 어떤 대입 전형도 앞으로는 새롭게 상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이거고요. 근데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어쨌든 사교육 없이 별도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사교육 없이 준비하는 것들은 좀 어렵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입 제도를 잘 설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끊임없는 어떤 정보 부족에 의한 불안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학교와 교사 간에 편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어떤 공유라든지 상향 평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앞으로 고민해 보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개선 방안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에는 이제 수능 절대평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제 한번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가 일종의 자격고사화 되는 거죠. 굳이 레이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레이싱은 상대평가일 텐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이 돼서 대학교에 와서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다른 요소들을 갖고 좀 더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우리나라의 그 대입제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들이 가능해진다. 내신도 마찬가지이겠죠. 이제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학급당 인원 수도 얼마 안 되고 선택 과목을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내신 상대평가를 넣어서 아이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걸 필요가 있는가? 경쟁은 나 자신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하고 목표와 경쟁을 하는 것들이 맞겠죠.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의 내신 절대평가제도 이제는 상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정성이 곧 수능 확대로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양성 내에서 존중되는 공정성으로 새롭게 상상하자. 이제 정시 위주의 전형은 대학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한계에 왔다. 이거로 오래 못 간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 대학 자율화, 공공성의 관점에서 대입 설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자. 이런 어떤 관점들입니다.
대학이 처한 사안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시 40% 권고안을 폐지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 폐지해도 더 오히려 의미 있는 어떤 대입전형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교가 엉뚱한 학생들을 만약에 뽑으면 그만큼 대학 경쟁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동점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지? 이럴 수가 있는데요. 모집 단위별 특성화 전형을 강화하면 됩니다. 예컨대 경제학과다라고 하면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더 들은 학생들에게 가중치를 준다라든지 지원자 기준을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면접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 학생이 교육과정 안에서 어떠한 속성과 특성들을 보였는지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면접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점자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후에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나가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혁신고등학교 경기도교육연구원인 선생님들과 함께 혁신고등학교에서 그 졸업을 했던 24명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소위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그룹들과 일반 대학을 간 그룹들과 대학을 안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들을 만났거든요. 세 그룹을 나눠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혁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전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대학과 직장 생활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주도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났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수업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고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찾아가게 만들어는 이런 걸 격려해주는 수업의 요소에서 자기주도성이 내면화되어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나만의 주도성이 아니라 또래 동료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고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일어나가는 성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배움의 과정들을 다시 나누고 공유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전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토익 토론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삶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봤었을 때 이제 대입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이건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많은 엘리트들이 과거에 20, 30년 전에 자기가 받아왔었던 그러한 교육의 틀을 갖고 그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그것만이 좋은 입시로 생각하고 있는 이 틀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다. 어른들의 그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아이들의 발목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성찰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천 교수님께서 5시간에 걸쳐서 할 말씀을 지금 15분 정도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좀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 희망적인 말씀을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하남이 낳은 또 우리 진주광시 하면은 강세항 선생 아시죠? 그 강세항 선생의 그 후손입니다. 강세항 선생께서는 부모를 잃고 헤맨 단원 김홍도 선생을 데려다가 만권당에서 키운 분이십니다. 바로 정말 길거리의 교육자셨죠. 똘레랑스 페스탈로치보다 더욱더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제자를 친구처럼 대했던 분이죠. 우리 강세항 선생의, 표한 강세항 선생의 후손, 하남이 낳은 우리 강병덕 부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듣던 또 우리 박경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수포자였거든요.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부사관이십니다. 우리 성기선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기선 교수님은 실은 좀 뭐 중책을 맡은 게 있으셔서 앞으로 나오지 못할 상황입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손뼉으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천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진주광씨 아까 제가 표합 강세영 선생도 얘기했는데 참 요즘 그 밥상머리 교육 그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강병덕 부총장님께서 이 하남의 진주광씨 그 집성촌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밥상머리 교육에서 기억나는 아주 뜻깊은 기억나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하고도 연결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손뼉으로 네, 강병덕입니다. 이 얘기하면 시간이 긴데요, 사실은. 예, 저는 사실 아버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엄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대화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서는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선악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어려운 사람 돕고 약자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리고 싸우고 남 훔치고 때리고 이러는 건 안 된다라는 이제 커다란 선악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이 드시면서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제 삶에 어떤 이정표가 된 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거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예.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릇된 가치관 갖고 절대로 올바른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커다랗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부의 가치도 있고 명예의 가치도 있고 권력의 가치도 있고, 근데 어르신이 해주신 게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가치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커서도 잘 몰랐었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한 살 먹으면서 그 말의 뜻을 이제 조금씩 이해 나가고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아까 우리 김누리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교실혁명, 교육혁명 하려면 사람의 가치를 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하면요. 요즘 사실 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이 가치를 부여두고 있어요. 기승전 부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쉽게 보면 공부도 정말 너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잘해서 1등 해갖고 좋은 대학 가야 돼. 운동하는 친구들한테도 야, 너 열심히 해갖고 훌륭한 선수가 돼갖고 프로 선수가 돼야 돈 많이 벌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치의 최우선을 부여두다 보니까 이 사회가 더 암울해지고 어둑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 김누리 교수님하고 김성천 교수님 모시고 하남에서 좋은 강의 들은 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의 한 60년 가깝게 하남에서 나고 자란 하남 토박이고 집안은 뭐 200년 400년 가까이 이 하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하남을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요 인근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서울특별시 맨 처음에는 성동구였어요. 그게 강남구가 되고 그다음에 강동구가 되고 나중에는 송파구가 되더니, 그래서 이제 하남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랬죠. 하남이 옛날에는 여기 고등학교 이런 것도 없어갖고 8학군 학교. 저희 1년 선배들마다는 거의 경기고 영동고 이렇게 갔었더랬죠. 그러니까 저희 때 동북고 배명고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저는 동북고를 나왔고 제가 배명 나왔어요. 그렇죠. 네, 배명. 네. 그래요. 우리 굉장히 또 그 훌륭하신 분들 하남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청와대 교육비서관 아무나 하는 것 아니거든요. 홍대 수학교육과 무선 수학교육과 교수님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뭐 대변인까지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면서 청와대 뭐 정말 교육 정책을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또 보고도 올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비서관으로서 위에 정책실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이것도 뭐 우리가 VIP라고 그러나요? 저는 뭐 국어 선생이니까 대통령님에게 직접 그런 어떤 정책 제안 올리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김누리 교수님 같은 분은 니들 왜 이렇게 안 하냐 말이야. 이렇게 야단도 많이 치십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으로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재직하시면서 이런 점이 참 교육정책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거를 한 말씀 좀 해주셔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뜻깊었던 일 그리고 교육정책 이래서 바꾸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즉석에서 되는 거라서 막 갸우뚱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 사실 답을 하려면 거의 이제 대화 소설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요. 제가 교육비서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20년 6월, 그러니까 이제 20대 국회 끝나고 이제 바로 6월 1일부터 청와대 출근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기이고,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가능하면은 현장 수업하고 그 온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 공백을 메꿀 것인지 그거에 허덕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갈 때는 굉장히 꿈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좀 그 코로나 대응 때문에 좀 어려워서 아쉬움이 많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 대응을 잘 해서 그 피사, 그러니까 뭐 여러 국면에서 잘했지만 교육에서도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잘해서 피사라고 하죠. OECD 국가들과 이제 비회원국들도 같이 보는 그 프로그램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는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가 이제 23년 12월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선방을 했죠. 그러니까는 코로나라는 숙제를 전 세계가 같이 이제 거기에 대응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 공백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이제 그런 결과라서 좀 의미는 두고요. 제가 청와대 갈 때는 일단 아까 그 김성천 교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고교 학점제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제, 우리가 성취평가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 현장에 구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제 뭐 교과서 나오고 검정하고 그러려면 이제 25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니까는 이제 그 학생들이 수능을 치른 게 2028 대입 개편안이죠. 그런 것까지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그다음에 대입 개편안까지 멋지게 만들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시대가 이제 5개 중에서 하나 정답을 콕 집어내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평가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능도 좀 더 서술형으로 바꾸는 그런 장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코로나에 묻혀서 이렇게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도 못한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점진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제 그런 플랜을 갖고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이제 절차를 잘 지키고 굉장히 좀 마일드하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무도하고 오만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또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그 시대 역행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성취평가제, 이제 절대평가가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이 되잖아요. 사실 고교학점제 실현이 되려면은 성취평가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무화시키는, 그럼으로써 경쟁교육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시겠지만은 교육 분야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게 지금 다 퇴보하고 정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교육비서관일 때 좀 청와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과감하게 혁신적인 그런 발걸음을 내디뎠어야 된다라는 그런 뼈아픈 반성, 자성을 하면서, 하지만 또 그때는 그 코로나가 최대 우리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거 극복에 이제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원천적인 한계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카남입니다. 카남이 잘 모르시겠지만 백제의 옛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 고골이라고 있습니다. 고골. 고골이 뭐냐면, 왜 옛날 사람들이 이 고려 시대 때부터 왜 고골이라고 그랬을까 그랬어요. 예, 옛고골이거든요. 옛고골. 그러니까 옛 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백제 군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고증이 지금 있고 그래요. 그럼 백제의 고도의 한강을 품은 도시, 이 하남이 지금 미사를 중심으로 신도시도 개발되고, 원래 원도심이 이 하남 사람들의 공동체, 어쩌면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런 투박한 이 흙냄새가 흠씬 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도 바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됐던 이 금동현 극장장이 거의 40-50년 동안 대학로에서 연극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이 공간을 근근히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남의 주인공들이 되실 텐데, 똑같은 질문을 두 분에게 좀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하남 교육에 스며들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시게 알아서 자기 책임하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우리 박 교수님 먼저. 네, 일단 하남의 교육 현안 관련해서는 뭐 어느 그 신도시나 갖는 건데요. 뭐 과밀학급 문제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남이 광주에서 분리된 게 1988년인데 아직도 교육지원청은 같이 되어 있는데, 광주하고 하남의 어떤 교육 수요나 인구 구조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남 교육지원청이 있어야지 하남 맞춤의 교육 서비스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외고 이런 거 유치하겠다, 특목고 유치 이런 걸 많이 내는데, 저는 그 철학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그런 철학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교과 중점 학교, 왜 과학 중점 학교, 외국어 중점 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남에 이제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하남고, 미사고, 미사강변고, 이렇게 남한고 많은데요. 그걸 이제 과학 중점고, 외국어 중점 학교 이런 식으로 특화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사실 조금 멀리도 통학을 하니까는 과학, 외국어, 그다음에 예술 중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수학 중점 학교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흥미적성, 진로에 부합되는 그런
그 교과 중점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명품 학교를 어떤 일반고에서의 명품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포자 제로. 수학 포비아를 가진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학은 워낙 개인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한 교사가 수업을 하기에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1수업 2교사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건 또 이제 한 명의 그러니까 투탑이 되기 어렵다. 또 한 명의 추가로 투입되는 교사가 정교사냐,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냐 이런 걸로 또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협력 교사제라고 해서 이제 두 명의 교사자, 그러니까 한 분이 주가 되고 한 분이 이제 보조 교사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차에 대응하는 부응하는 그런 좀 수업을 펼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고사제는 이미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의 수학 수업에서는 협력교사제를 통해서 수포자 제로를 이뤄보고 싶다라는 두 가지 말씀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병더 부총장님. 네. 뭐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근데 하남이 사실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면이 하남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면하고 동부면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서부면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를 서울로 나가게 됐어요. 저희는 강동교육청 관할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동부면에 있는 친구는 광주교육청 관할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남 내에서도 학군이 강동과 광주교육청 관할에서 사실은 관리가 됐었고요. 그 바람에 저는 서울로 배명고등학교를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동기에 이제 하남시가 이제 지금은 하남광주교육지원청으로 해갖고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서부면 쪽은 전화도 서울이잖아요. 02를 저는 어려서부터 썼어요. 네. 여기는 동부면 중심인 지금 하남시 여기 본토는 031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남시가 인구 13만 7천에서 지금 33만으로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신도시는 설계 단계에서 사실은 좀 인구 계산을 좀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굉장히 심하고요. 반면에 원도심은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노후화되다 보니까 과소학급이 굉장히 또 심해요. 지역 간에 굉장히 불균형이 좀 심한 것이 또 이 하남의 교육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려고 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해갖고 사실은 또 서울로 가시는 분도 있고 미사나 왜 그러냐면 신도시는 그만큼 학교 시설도 좋고 학교 환경도 좋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 자식을 이제 교육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이제 원도심에 똑같이 균형적으로 예산 지원할 게 아니라 원도심 쪽으로는 좀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과밀학급 해소도 일정 부분 아마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비평준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남에서 고등학교를 다 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광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남을 벗어나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낙인이 또 찍혀요. 주위에. 이러한 교육 현실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어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남 교육지원청 건립해야 되고 하남에 여러 가지 적어 있지만 이런 교육에 일단 신도시하고 원도시 간에 불평등한 거 이런 교육만큼은 정말 저희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다 있는데 교육받는 자체서부터가 벌써 불평등하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대로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 자체의 질이 벌써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남은 더 그게 좀 심한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도시 와봐서 알겠지만 여기 학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멀리 또 공부하러 다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낭비도 많고요. 사실 하남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33만이 되면서 신도시하고 원도시 간에 그런 교육의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후보자들이 무슨 뭐 특 먹고 잘 입고 명품 고 저거 한다는데 그 이전에 진짜 이러한 기본적인 현실 밑바탕 하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좀 최대한 조정을 좀 해보고 예산 같은 경우도 좀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원도심 쪽으로 좀 지원을 더 하는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경미 비서관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앞에 대동소이하고요. 이러한 하남의 현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만 조금 더 첨언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교수님 생각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교수님의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돼서 제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저를 되게 이상주의자로 이렇게 마치 약간 약간 무슨 종북 좌파 빨갱이 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를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식이 있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독일에서 어떻게 교육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EBS의 뭐 행복 난민 뭐 그런 거 보면서 좀 덴마크 교육 오연호 교수님하고 하신 그것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뭘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거기는? 이게 좀 궁금해서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는지 교수님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사회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12년 동안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것도 강연을 하라는 건데 그건 너무 긴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지금 정보의 과잉이잖아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 놀랍게도 너무 또 무지한 거예요. 욕설이죠. 정보는 많은데 그럼 우리가 많은 걸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유럽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독일이나 유럽 교육을 많이 모르는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일일이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독일의 경우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 이때 핵심이 아까 말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였어요. 일종의 모토죠. 그래서 70년 이후에 일체 경쟁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없게 해놓은 거죠.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시험, 자격시험만 보면 그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대부분 다 붙는 거예요.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걸 붙는 순간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간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경쟁시키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은 네가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라고 또 심지어 원하는 때 다 열어둔 거죠. 우리는 다 닫아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 다른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교육에 대한 상상력으로 보면 독일 교육은 망했어야죠. 경쟁 안 시키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이 망했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독일 경제가 망한 것도 아니고 독일의 학문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사실은 인문사회과학 쪽에서는 미국 학문을 학문으로 안 봐요. 지금도. 너무 천박하다는 거죠. 네. 사실은 미국은 지금 통계를 가지고 박사를 할 수 있어요. 독일은 통계 박사는 안 줍니다. 이론 아니면 박사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엄격한 학문 정통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독일 경제가 망했나요? 지금 제조업 분야 제일 잘 나가잖아요.
독일은 사실상 전문직은 거의 완전히 완전고용 상태예요. 특히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은 학위를 하면 한국에 못 와요. 걔들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잘 나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면, 우린 지금 강소기업이란 말 잘 모르는데,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아주 강한데 작은 기업이에요. 작은데 이제 강한 기업이죠. 이게 뭐 아주 핵심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기업들인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1530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이 두 번째예요. 한 350개 있어요. 일본이 세 번째고, 일본이 한 220개 있더라고요. 한국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2개 있어요. 22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새로운,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게 이제 독일 교육의 핵심적인 정신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한 거죠. 사실은 오늘날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죠. 다양한 이질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융합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 것이죠. 그걸 융합하려면 교류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연대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꾸역꾸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죠. 전부 모방을 통해서 왔죠. 앞으로는 모방을 통해서 선진국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창의적인, 융합적인 이런 사고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 교육은 글로 갈 수가 없어요. 선진국 중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한국이 왜 어디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한국 교육의 파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와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면,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했죠. 제가 김상곤 교육감,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분이랑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김 교수님이 주장하시던 대학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이 너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통령 의지 없이 할 수가 없죠. 물론 김상곤 당시에 교육부 장관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던지고 나왔어야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특히 한국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섭섭했죠. 대학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대학 개혁이 돼야 사실은 교육 개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한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공약으로 국립대 네트워크도 하고, 이제 또 사립대는 공영화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들은 오래 논의된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논의된 건데, 그런 걸 뭐 전혀 하지 않고, 또 교육의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청와대 내에 교육 수석도 없애버리고 행정관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고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개혁은 안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한 큐다. 호시 붙으면 인생 바뀌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 교육의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김누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김성천 교수님 말씀을 들어서인지, 평소에 우리 김성천 교수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방법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하나가 좀 일이 간지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교육 철학이 좋아. 근데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으로 치면 세부 디테일에 예를 들면 김누리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까 선생님도 그런 질문이셨던 거예요. 세부 디테일, 또 현대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김누리 교수님에게 있고, 그렇다면
이 교원대에서 교원정책대학원에서 교원 정책을 담당할 미래 일꾼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교육 철학, 이론, 방법 이것을 하나로 꿰뚫는 방법이 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갖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실증주의적 관점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모방하는 교육학이 있고 그래도 정체성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오히려 이호덕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치열한 어떤 지금보다 더 열악했었던 그 구조 속에서 교육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들어갔었던 선생님들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라든지 안중근 선생님이라든지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의 궤적들을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구조의 문제가 있지만 그 구조 속에서도 주체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었던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궤적과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컨대 OECD 2030에서 나치판 프로젝트에서 얘기했었던 주체성의 문제라든지 유네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메리토크라시의 원리에 대해서 깨고 오늘을 행복하게 발달 단계 속에서 지금 누려간다라고 하는 누려야 행복한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선배들이 다 해왔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존듀이라든지 비고치키라든지 막 이렇게 이제 프레네라든지 서양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경도돼서 사실은 보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 교육 안에서도 그러한 실천 교육학이죠. 강단 교육학이 아니라 삶의 뿌리 안에서 고민해 왔었던 그런 분들의 치열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천착해보고 정리해본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기상 선생님께서도 한국교육의 제4의 길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예컨대 우리가 지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미 일제강점기 때서부터 또 이렇게 그 해방 이후서부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 왔었던 그 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간과해 왔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 과정에서부터 우리만의 어떤 교육학,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교육학이라든지 교사교육 과정들이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가만히 있으라 교육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촛불 소녀들로부터 탄생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밝히지 못하고 아직 왜 침몰했는지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교육은 이제 그만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야만적 경쟁 교육에 우리가 파묻혀 있구나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봄이 오면 어떤 친구는 목련꽃이 오면 야만의 세계가 더 짙어질 거야 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야만 세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진정한 4월의 봄을 함께 교육의 숲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나오시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